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제천 화재 29명 사망입니다. 대형 참사 발생했고요. 참사 원인으로 주목되는 외벽 마감재죠. 드라이비트. 약간 대리석 질감이 나는 화재에 취약한 그런 재료입니다. 동진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죠. 롯데 운명의 날,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오늘 1심 선고, 총수 공백 현실화되나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봉도사고 고롱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제천 화재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빨리 이 슬픈 상황을 수습하고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코스가 부릅니다. Everybody Hurts.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지 않죠. 오늘 아침에는요. 제천 네, 화재 때문에 모두가 가슴이 아픈 어떻게 이렇게 참사가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그 8층짜리 복합 스포츠 시설 건물 두손 스포리움이라는 빌딩에서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총 29분이 숨지고 29분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은 어제 오후 3시 55분경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소방당국은 그 1층 필로티 주차장 그쪽에서 이제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어떤 목격자분은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차장 천장 차량이 아니고 네네 차량이 아니고요. 근데 어쨌건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 1층 주차장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건물 외벽 마감재가 그 드라이비트라는 그러니까요. 그 드라이비트가 그 원료가 스티로폼이거든요. 그 스티로폼에 그 시멘트를 덧댄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보온성, 그 단열 뭐 이런 부분에 좋아서 외벽 마감으로 많이 쓰죠.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싼 가격이기 때문에 싸죠. 약간 대리석 질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는데 이게 화재에 굉장히 좀 취약한 물질이라 금세 불길이 타고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예. 네, 불은 1시간 40분 정도 뒤인 오후 5시 40분께 진압이 됐고요. 이 건물 2층 사우나에 있던 이용객들이 그 불길과 연기에 갇혀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층에서 불이 올라와서 2층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이 좀 있었고 그 목욕탕이 통유리다 보니까 이게 환기가 안 돼서 유독가스가 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은 거의 이 사우나 이용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화재 현장에서는 또 건물 외벽에 매달리거나 옥상에서 하부에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장면들이 계속 보이는 등 좀 아찔한 장면들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밖에서는 건물에 갇힌 가족을 살려달라라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절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어떤 분께서는 함께 목욕을 하러 갔던 아내와 그다음에 딸과 장모님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비극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참사에서 좀 돌아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건물까지 그 소방차가 가는데 길에 주차한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진입이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어디 골목길 안쪽에 있는 그런 건물이 골목길 안쪽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그런 그 스포츠센터는 대로변에 있는 게 많은데 골목 안쪽에 있었네요. 네네. 그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좀 진입이 늦어졌다고 하고요. 또 굴절 소방 차량이 고장이 나서 대피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뭐 추운 날씨로 인해서 밸브가 좀 터졌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이비트라는 그런 마감 외장재가 좀 의정부 화재 때도 이게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로 사용 금지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재 취약한 게 내부 마감재 같은 경우는 그 불에 안 타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소방 검열이 엄격하거든요. 네.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마감재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사실상 뭐 외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뭐 결국 이제 유독가스로 인해서 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후진국형 인테리어 그 마감재예요. 왜냐하면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해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화재 등등에 대한 점검이 없어요. 후진국들은.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서 특히 그 방염
네. 이런 커튼 같은 경우도 방음염 처리하게 되면 그 부분만 지직 타다 말거든요. 불길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그렇죠. 네. 아니 커튼도 잘 타는 거기 때문에 네. 커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테리어 할 때 방염 처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외벽에 저렇게 방염 처리가 안 되고 화재 취약한 걸 쓰도록 허용하면 네.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예요. 제가 보기에는. 후진 예를 들어 20년 전 30년 전에는 워낙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썼다고 치면 네.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런 게. 그래야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뜯어갖고 새로 공사하게끔 하고. 네. 정말 이 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좀 안전에 소홀한 마감재를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소방 그 예산 늘리자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늘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공무원도 뭐 소방 쪽 공무원들 좀 많이 채용을 하도록 예. 좀 그렇게 짰었는데 그게 이제 뭐 부결이 좀 된 바 있죠. 좀 그렇죠.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국가에서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소방 장구 예산이 이게 지방자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자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과 강원 같은 경우는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 비닐 장갑 끼고 갖고 화재 네네. 진압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있고요.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예산도 반대하고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휴, 참 사고 나야지 그런 것 사고 약방문 아니에요. 집 잃고 소 잃고 양간 고치는. 네,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민승아님 제천 화재 믿기지 않아요. 8399님 고향이라 아는 분 이름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며 뉴스 봤는데. 우리 큰오빠 친구분 이번 사고로 돌아가셨대네요. 제천이 이게 충청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안진경님 연말에 인자가 끊이질 않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유. 아휴 이게 사고 난 다음에 가족들 어떡하냐고요 이게. 그러게요. 네. 아휴 또 그냥 그 목동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그래. 여긴 또 사우나 때문에 그래. 화재 때문에 그래. 좀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다음 소식이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에 그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에요?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김상조 위원장이요. 원래 1,000만 주 하려고 했다가 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 사장과 짝짝꿍하고 1,000만 주로 500만 주로 줄였잖아요.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이 500만 주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재벌 회장들이 몇 퍼센트의 주식만 갖고도 그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순환 출자인데 이 순환 출자에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함으로써 좀 이제 좀 불공정하잖아요. 이 순환 출자라는 게 그냥 자기가 뭐 10만 원어치 주식이 있으면은 그것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인데 요게 이제 근간이 좀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요 순환 출자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2년 전에 이 가이드라인을 써야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었는데요. 그 삼성 SDI가 삼성물산의 7.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3.5%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삼성 SDI의 주식을 19.1% 가지고 있는 이런 순환 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그냥 한 회사만 갖고 있으면 그 나머지 회사 그냥 한 2, 30개로 그냥 그 통제하고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만 있으면은 이게 통제가 다 가능한 거죠.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재벌들이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그 공익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공익재단에서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익재단은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냥 공익재단 이사장만 바꾸면은 그 재벌 이게 후계자, 그러니까 뭐 아들이라든지 그런 분이 그 공익재단 위원장이 되면 이분이 또 그룹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들 재산은 공익재단에 다 기부해버리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네, 기부를 하면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죠. 그래서 어쨌건 이 삼성 SDI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순환 고리의 핵심이었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름을 통합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이렇게 이름을 짓긴 했는데 어쨌건 그게 이제 제일모직이
올라간 거죠. 이제 그 순환 출자 고리로 간 거죠. 예. 이거를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그 강화라는 규정하고 새로 형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강화라는 규정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 새롭게 이제 강화된 주식만 처분하면 되고 아예 그냥 새로 형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순환 출자 고리에 새롭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주식들의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어느 정도 이제 끊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제 삼성의 로비로 인해서 이거를 강화하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순환 출자 고리였고 제일모직은 고리가 아니었는데 제일모직이 그 자리를 대체를 했으면 이거는 신규 형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새로 형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를 강화하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무척 어렵네요 말이. 네. 그냥 말씀을 하면서 본인은 이해하고 있어요? 아, 저 이거 공부하느냐고 아침에 네,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근데 공부한 게 최근에 공부한 게 티가 나요. 아, 그래요? 예, 네. 말을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해요. 정말요? 그러면- 나름 열심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 거 그랬나요? 아니 길게 할 시간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죠. 뭐 어쨌건 다시 말씀드리면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요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예. 해서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데 약간 좀 문항에 애매한 규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예. 네, 김상조 위원장이 사과를 한 거죠. 간단하게 이런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이 편법으로 500만 줄 안 팔고 있는데 그거 팔아라. 매각해라 이제는. 네, 팔아라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삼성 SDI가 제일모직 주식도 갖고 있긴 해서 뭐 순환 출자 고리가 아예 끊기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순환 출자의 좀 지배 구조에 그렇죠. 네, 흔들릴 경영권 수 있는- 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네. 어려움이 있게끔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됐고 참 오래 뭐 삼성이 어쩌고 제일모직 SDI가 어쩌고 엄청나게 복잡한 예. 네, 얘기죠. 쉬운 걸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안 쉬워요 이거. 쉬워요. 네, 삼성물산이 편법으로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팔아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네, 일종의 뭐 됐습니다. 편법이 맞죠. 박근혜 우병우에게 내 측근 감찰하지 마라.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이 자리에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장석. 윤장석이에요, 정석이에요. 네, 장석입니다. 장석. 윤장석 민정비서관. 네, 이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은 이날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윤장석 민정비서관이 계속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죠. 네, 우병우 팩트, 전 팩트 민정수석이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정수석일 때 이 사람이 민정비서관이었어요. 예, 레이저도 막 쏘고 그런다 그러더라 요즘 법정에서 우병우가. 그 네. 레이저 언제 한번 부러뜨려 줘야 되는데. 뭐 일단 뭐 구속이 됐으니까요. 예. 어쨌건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누구든 문제가 되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챙겨보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측근들 비리 감찰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와 똑같죠.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되니까. 민정수석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건데 원래는 또. 원래 이제 대통령 친인척이나 아니면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곳이 민정수석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지시를 받으면 당연히 민정수석이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민정수석의 역할이 그거니까. 예.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윤장석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 앞에는 납작 엎드리네요.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뭐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이런 일이 좀 벌어졌을까. 네, 그런 여기서 측근이라 상황인 하면 거죠. 최순실을 얘기한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가족이라고 할 부분이 좀 없었으니까요. 박근혜 전 알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북한에서 병사 한 명이 귀순했다고요? 네, 그 합동참모본부가 21일 오전 8시 4분경 경기 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초급 병사 한 명이 귀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귀순한 북한군 나이는 19살 가량으로 알려졌고요. AK-47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계병이 발견을 했는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총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군이 귀순한 다음에 그다음에 9시 한 24분쯤에 북한군 수색대가 좀 접근을 해서 경고방송과 함께 네, K3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다고 하고요. 예.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예. 초급 병사. 네. 뭐라 그랬죠? 초급 병사. 초급 병사.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훈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자, 오늘 20대 국회 본회의 임시회기죠? 다 원해여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회의 열리는 날 의원님들이 못 나오시고 전 의원님들이 와그닥닥 자리하셨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명진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 아니 그럼 나를 특별히 모신 게 아니라 이게 대체품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죠. 아 참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나고 그러면 그냥 가세요 지금 그럼. 왔는데 그 분량 채우고 갑시다. 자 고정 진수희 전 재선 보건복지부 장관 예, 출신.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예, 네. 아유 고정이에요. 팬이 많아졌어요. 바른민주당인 줄 알아. 어떨 땐 바른정의당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은 한국당 쪽에서 한번 붙으려고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모처럼 어렵게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저는 오늘 좀 많이 아유, 또 차명- 조용히 있겠습니다. 차명진 의원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절친이거든요. 아니, 목도리를 오늘 딱 통합의 메시지를 딱 예. 표시하고 오셨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컵도 빨간색. 저는 뭐 참 원래 예. 이 얼굴 안 나오는 데는 안 하는데 예. 이 봉도사가 하도 이거 저 보이는 얼굴 날인데. 나가요? 얼굴 나가요? 라이브로. 그렇습니까? 라이브로 나갑니다. 페이스북으로 또 나가고 보는 라디오로 또. 좀 신경 좀 쓰고 놓고. 자 그리고 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대표 선거에서 이정미 현 대표하고 붙었다. 그때 많이 졌어요? 아니요, 뭐 한 5% 줬습니다. 5%. 그러니까 원외인데 아무래도 원외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내를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이정미 현 대표께서 진보정당을 아주 오래 하셨어요. 저는 비교적 뒤늦게 예. 개헌되면서 결합한 거고 뭐 그런 차이들이 나는 거죠.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박원석 의원님도 그렇고 진보 정치하는 분들인데 아주 부드러우세요. 예. 오늘은 안 부드럽게 한번 진보정치 본색을. 아 그래 민주당 의원인 줄 알았어요. 때로는 자유한국당스럽고. 아, 저 욕인데. 욕한대요. 원래 정의당 저는 제2 여당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바른정당을 영어로 하면 정의당이에요. 아니 한자로 하면.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활약 기대하면서 제가 커피도 쌌습니다. 활약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차명진 의원님 좀 그러게요. 공손하게 앉으세요. 건방지게 기대지 말고. 네. 자 UAE 논란 의혹이냐 정치공작이냐 정치공세냐 이거 좀 궁금해요. 왜 갔는지.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별로 의혹 제기할 만한 분야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익과 관련한 어떤 논의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걸 다 공개할 필요성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원전 뭐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고 계속 하시는데 진짜 원전이 국익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될까 봐 염려를 하시는 건지 그때 계약을 할 때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밝혀지면 안 될까 봐 염려하시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네요. 아 살금살금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싸움을 세게 거시네요. 그런데 왜 갔대요? 간 이유는 뭐라고 밝혀요? 청와대에서는. 일단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군부대 방문 이외에 파병을 가했으니까요. 이제 그거 한 것이고 또 어쨌든 왕세제를 만나서 국가 간에 나눠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부분이 정확히 뭐예요? 그 전에 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그 정치 쭉 해보면 뭔 일을 했는가보다 무슨 말을 했는가가 더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 임종석 실장이 가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동명부대 격려하러 갔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싹 말을 바꾸잖아요. 예. 그죠? 뭐 예컨대 최종적으로는 뭐 박근혜 정부가 뭐 저지른 거를 어떻게 좀 무마하러 가려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안 돼요. 그게 일단은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는 거고 이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예. 나중에 이 문재인 정부가 힘이 좀 빠지게 될 때 상당하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문회 대상 1호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청문회 이때. 대상 1호. 네. 쓰시네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때 청문회 때 뭐 예. 제가 가면은 예. 다행스럽게 제가 나가면 국회의원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부럽죠? 청문회 증인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근데 이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증인으로 가? 친이잖아. 그 정도 끝발이 있어 내가? 친이시잖아. 친이 아닌가 저쪽이 친인가. 아니지. 이때 청문회 열면 청문회는 지금 현재 그 청와대에 있던 분이나 예, 이 민주당 분들이 나오지. 내가 무슨 뭐 민주당 근처에다 간 사람도 아니고 나를 보면은 적폐라고 그렇게 막 욕하는 분들이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뭘 물어볼 거냐? 예, 뭘 물어봐요. 미리 보는 청문회. 참 이 북한 쪽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레바논이 사실은 그 헤즈볼라 이쪽 그 하고 가깝거든요. 헤즈볼라는 또 이쪽 북한 쪽하고 관계가 깊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MB 여기 MB 때 장관 하시던 분 있으니까 이따 한번 MB 그 뭐야 이 소위 말하면 MB가 그 마이크를 UAE에 피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계속 마이크를 피했다요. 제가 코가 빼죽해가지고 이게 다 할까봐. 네. MB가 UAE에 그 원전 수주하면서 뭔가 서로 커미션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저팩청산몰이를 하다가 보니까 국내 소재가 다 떨어져서 외국 거 이제 하려다가 거기까지 그 조사를 하려고 간 거 아니냐. 또 어떤 얘기는 그 조사하다가 UAE한테 들켜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 왕족의 장부를 뒤져봐 해서 열받게 만들어서 그러면 국교 단절해. 이런 그 통보를 받고 그거를 무마하러 갔다는 썰이 있어요. 설이 많네요. 네, 많죠.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설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추정에는 아마 평창 올림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북한 핵 문제 해결도 그렇고 동북아 문제에 대한 본인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그 수행 개최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중동의 어떤 그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UAE와 레바논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정이고. 일단 이런 추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을 본인이 가지 말든가.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 보내든가. 왜 본인이 가가지고 그걸 티를 내가지고 왜 국민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바꾸느냐 이게요. 그거는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볼 때 나중에 문제가 계속 될 거예요. 국회 운영위 소집하면서 여당도로 같이 열자 이렇게 왜 그 제안을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소환 요구서도 보내지 않고. 지금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갔냐? 아니 했을 걸 아마. 근데 그거 구두로 아마 오라고 그랬을 거고. 그리고 아마 그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것이 의제가 걸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서실장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당이 거기를 방해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출석 요구서 안 보냈다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이제 운영위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의사일정 합의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사실은 이것과는 조금 또 변론이어서 제가 장관 출신 걸 모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저는 평소에 정부나 여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이 부분들에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소위 냄새가 너무 나요.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고. 근데 이 이슈를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관리를 첫 단추를 지금 상당히 잘못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게 어디까지 청와대가 저렇게 하려나 싶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MB의 추억을 되짚어서 한 것 같아요. MB 추억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아까 김광진 의원께서 뭐 국익 차원에서 다 밝히지 못할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물론
이 안보나 군사 관련한 거라든지 대북 관련한 거 이런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차명진 의원이 혹시 레바논의 뭐 헤즈볼라 뭐 그쪽에서 북한이랑 뭐 좀 이 소통이나 대화를 위한 것도 있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거였다면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뭐 이 국익 차원에서 뭐 안보하고 관련된 이슈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원전하고 관련된 그 이유가 상당히 더 컸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받은 글 카톡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에서도 보면 물론 과장이라든지 약간 가짜뉴스성 내용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찌라시가 찌라시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이거 청와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쪽으로 지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곤혹스러워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내가 근데 한마디 이렇게 지금 카톡 내용의 이제 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차명진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조금만 살짝 주의하시면서 때 이런 건 하지 말고. 아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예. 그렇게 홀대한 사람들이 때스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우리나라의 하지 말라니까.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을 하지 말라니까 꼭 예. 하시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봉도사는? 예, 그냥 중국 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근데 중국 얘기는 갑자기 하지 마시고 너무 유명해졌네 이거. 그 우리 저 진수희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나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진수희 장관님이 의심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전 관련해서 의심요. 일단 왜요? 왜? 제 들어보세요. 두 분 합의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자, 가장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원 개발이나 어떤 원자력 같은 그런 것, 그다음에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관례상 여러 가지 거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상대는 왕족이잖아요. 왕족. 왕정 국가죠. 네, 그런 데에 하고 거래한 거를 MB 뒷조사하겠다고 그걸 뒤를 찾아봐? 이런 찾아보는 사람이 IQ가 두 그러니까 자리지. 제가 이거는. 얘기한 원전 관련 그래서 부분들에는 이런 안 조사했을 얘기까지 것 다 같아, 포함되어 나는.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언제 합의하실 거예요, 둘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모처럼 한국당 계속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비판하다가 이번에 이 이슈 갖고는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통하네요. 근데 저는 예, 저는 좀 객관적으로 예, 보는 알겠습니다.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거는 예. 청와대가 이슈 관리를 잘 못한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을 바꾼 건데요. 처음에는 군부대 격려 방문 갔다 그랬다가 뭐 소통 협력을 강화하러 간다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러 갔다.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마지막처럼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세부 내용은 이게 이제 외교상의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다 밝힐 수 공개할 수 없다. 없죠. 예.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말이 바뀌니까 계속 그 과정에서 의혹을 낳는 거죠. 게다가 이슈 관리 잘못한 것은 맞다. 네, 게다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났던 그 UAE 왕세제의 조카가 또 들어왔어요. 공교롭게. 네, 맞아요. 오호. 19일 날. 마침 또 그때 임종석 실장이 휴가 중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뭔가 UAE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어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종의 들어온 거 아니냐. 특사 형식으로 들어와서 예. 만나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이게 커져 있는 거죠. 예. 오늘 임 실장이 그 휴가에서 복귀한다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분명하게 다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양국 간에 주요한 현안이 있어서 내가 갔다 왔다.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밝히냐. 이렇게 자르고 넘어가는 게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왕세자 조카 들어온 거는 정말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오비라든지 어쨌든 아니 뭐 놀러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냥 여행 왔다. 개인적으로. 여행 왔는데 또 공교롭게도 임종석 실장이 갔다 온 다음에 들어와 오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설들이 막 퍼지고 있죠. 예, 이거는 근데 너무 일치라고 보기에는. 서설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UA 그 대사관 설이 와요 2월에. 이제. UA 대사관 관계자가 그러니까 진짜 사적인 관계 이 왕세제 조카가 한국의 모 가수하고 연예인하고 어떤 사적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겨? 신문에도 났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 여기 또 둘이 싸우시네. 제가 오늘 2대 2인 줄 알고 왔더니 1대 3이었어요. 지금 뭔가. 아니 근데 이런 발언은 예. 왜 제재 안 하고 내가 딴 데서 한 때 발언 갖고 뭐라고 아니 문제 삼는 사귀는 게 거예요, 뭐가 그래서. 문제예요? 그렇지. 이거는 일단 여기 저기 그- 일단 먼저 진수희 의원을 통과하고 예, 오세요. 답변 드려야 될 거. 그
그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는 일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조차 해외 출국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 소집조차 위원장이 위원장이 누구예요? 정우택 원내대표인데 본인이 이제 해외 출국 중이셔서 위원장도 없이 그냥 회의 소집을 하게 된 거니까 그 자체가 좀 성립되지 않고 원래 국회법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제 상임위를 열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를 하다가 결렬돼서 뭐 혼자 단독으로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협의조차 없이 그냥 단독으로 연 거 이거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그 출석 요구서라고 하는 것조차 아예 통지된 바가 없는 것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하려면 제대로 정말 딱 정치적 쇼잉으로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한 것일 뿐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합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절차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원전 관련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모종의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거래가 있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오버해서 조사를 하다가 저쪽 UAE 왕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거 무마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마치 뭐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막 얘기하고 다니면 그게 과연 좋은가요? 자유한국당이나 MB한테나? 아니 그런 얘기를 국내에서 누구도 공론화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론화가 될 참이에요. 잠깐만. 아 거래 있었구나. 근데 이제 아니 뭐 팩트를 전달하는 거는 자유인데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스스로 말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MB 조사하려고 그러다가 니들이 지금 뭐 밟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차 의원은 제 기억에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건 설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설로 소개를 한 거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뭐 하러 갔는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알자. 그리고 당신들이 안 알려주니까 이러이러한 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에 얘기한 거는 그러한 설이 있을 여지는 충분히 도둑이 있습니다. 재발절이다라는 것을 거기다 비유한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면은 밝혀라 이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기는 이거예요. 무슨 절차 문제 얘기하는데요. 국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 논의하기 위해서 절차는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이거 그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를 그렇게 무슨 뭐 절차가 어떠니 저떠니 얘기해가지고 쓸데없이 전파 낭비하세요.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뭐냐면 이거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당이 의회 소집을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보이콧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국당은 조금이라도 국민한테 좀 이 문제의 의혹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쇼잉한 거죠. 쇼잉. 확산시키기 위해서 쇼잉은 다 그 정치가 쇼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걸 소집한 거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절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격가지 얘기지만 이 양당 거대 양당의 이 패권적인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런 행태로 계속 있어 주기를 그러면서 자기네들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가고 싶은 속내가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그 의사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임으로써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적대적 공생 관계인 그래서 통합을 논제한대요? 이 정치를 좀 바꿔내려면 그거에 어떤 뭐라 그러죠 방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정당이 있어서 제대로 이거를 좀 겨누는 좋은 기승전 통합이네. 그래서 제3당의 그러니까 제대로 견제하고 이끌고 나갈 제3당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그 청와대는 정확하게 밝히고 요 정도까지는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좀 더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게 차라리 낫죠. 이거 가지고 공방 지루하게 할 게 없이 그리고 UAE는 왕정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의 계약이나 이런 비즈니스는 사실 다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리베이트 같은 게 횡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더 잘할 거야 아마 이전 정부들이. 때문에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덮으면 되는 거지 자꾸 말을 바꿔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자유한국당이 말린 것 같아요.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저 정봉주 새로운 의원이 폭탄이 터졌죠. 지금. 정봉주 의원이 초선밖에 못해서 그래. 우리 재선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아, 공방은 이리 와. 한 대 네? 맞겠어. 그렇지. 아니 저는 한 번 떨어졌는데 여기 두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정치적 공방이라는 거는 딱 이게 송곳만한 틈을 보고선 예. 그걸 집중적으로 파야죠. 그러니까 우리 정봉주 의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이거 저 잘하신다며. 그럼 비어 쓰지 말라 예, 그랬잖아요. 그러셨나? 예. 한 X만. 예. 미안합니다. 그런데 차병희 의원님 중요한 얘기하실 것 같은데 광고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시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부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여의도 UFC 여러분께서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의원 및 장관 출신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현역 의원들이신가? 그런데 걱정 마세요. 현역 의원이었고 곧 또 현역 의원 되실 분들이에요. 누구 빼고 정봉주 빼고. 저 빼고요. 전 진행자니까. 저는 이 마이크를 안 놓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아까 차명진 의원님 발언하다가 멈췄으니까. 뭐 했었어요? UAE 임종석 한 거. 마지막으로 하여튼, 정리하세요. 네, 다른 분 정리, 발언 기회 안 예. 드리겠어요. 하여튼 분명하게 왜 밝혀라. 거기를 비서실장이 예. 갔냐.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데 왜 또 그때 갔냐. 예. 대통령 중국 방문하기 전에. 응? 좀 이따 가도 되는데 왜 갔다 와서 또 딴소리 하냐. 왜 말이 자꾸 바뀌냐. 이거는 이제 공직자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아하,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으로만 치면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왕족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일반적인 공식 라인 뭐 장관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라인보다 또 저쪽에서 요구하기에는 대통령의 직속 관계자가 오는 것이 의중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장급에서 정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처음에 군부대를 방문하고 그 관계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넘어가 줬으면 되는 일인데 계속적으로 묻고 하다 보니까 답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속여왔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꺼지지 않는 불씨예요. 자, 한미 연합 훈련 좀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 기간 동안은 좀 중지하자. 바른정당 반대하고 나섰죠. 이게 원래 이 한미 연합 훈련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예. 오래전부터 예. 늘 하는 정례. 근데 이걸 이렇게 연기한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게 있는지 일단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걸 떠나서 뭐 대통령 차원에서는 그 어떻게든 평창 올림픽을 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국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예. 하면서 오고 북한도 되도록이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생각이 있으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는 또 뭐 일견 그 인정을 한다고 쳐도 왜 하필 우리 국내 언론 다 제껴두고 꼭 그렇게 평창 그 경강선 개통하는 그 열차에서 MBC 기자 인터뷰 때 그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왜 우리 국내 언론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극하고 그 서운하게 하는지 이거야말로 국내 언론 패싱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기 미국 제한하는 MBC. 것까지는 예. 제가 백보 양보해서 아하.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정권 입장에서는 예. 저도 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차 의원님. 우리 이 찬성하는 두 분 중에 한 분 얘기하고 제가 그러시겠어요? 예. 정의당. 일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92개국이 참가를 결정을 했어요. 2014년도에 소치 동계올림픽 때 88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더 넘어섰네요. 네, 그러면. 넘어섰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인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결국에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예, 도발입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가국이 더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참가하겠다고 했던 나라들이 다시 고민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유일한 불안 요인을 어쨌든 좀 미뤄두자, 묶어두자라는 당장 이번 아베도 제안에.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런 워딩이 나왔잖아요. 예, 그 뭐 적십자 그 해외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목적이죠. 예. 북한의 공식적인 북한은 지금 이제 참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마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종목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참여를 유도하는 면에서도 이게 지금 뭐 한미 군사훈련을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쌍중단이라는 방식으로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기간 중에 미루자는 겁니다. 미루자.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무슨 안보에 불철저하니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문자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안진경님 김광진 의원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0614님 박원석 의원님 목소리 듣고 완전 반가 너무 오래간만에 뵙네요. 자주 나오세요. 박원석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네. 예,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혼 성원이 아니구나. 곽영경님 진수 의원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뼈 있는 말씀 의원님 책오 김성민님 차명진 의원님 팬이에요. 뉴스에서 자주 뵙는데 의원님 덕에 다른 관점을 생각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오우 차 의원님 별명 차 계속 도래요. 나오셔야 되겠다. 단단하다 그래서 차 도래요.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돌이 아니고 그냥 몸이 단단해요. 단단한 거예요. 우리 봉도사가 더 단단하시고. 예. 지금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예. 잘 봐야 되는데 평창 올림픽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대통령 어떤 의중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과연 성공일까? 하면 좋지만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있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북한의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중동 이쪽에서 또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올림픽을 오히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마침 이 미국의 그 훈련이 있는 그것을 더 하면은 더 이게 안전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이 오히려 북한이 여기 참여하면 북한이 도발을 안 할 거니까 평화롭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측면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인데 북한 핵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일시적 쌍중단이에요. 그죠? 일시적 쌍중단이란 말이에요. 이 일시적 쌍중단이 어떤 의미를 갖냐?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장을 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논리가 뭐예요? 미국이 핵으로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정당화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쌍중단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고 미군과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것을 전도해 가지고 앞뒤를 바꿔 가지고 지금 북한을 주장하고 있거든. 북한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이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합리화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쌍중단하면 또 하나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요. 미국의 그 대량 학살 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뭐냐면 그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 일종의 무장을 좀 완비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미군이 직접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중국이 대응해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미군이 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있든 항상 미군이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기훈련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정기훈련을 어떤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밀고 땡길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제 환경상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압력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지금 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게 아주 국제 정치상 그리고 그 국제 전략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미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점 하나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개 얘기하셨어요. 예. 이게 세 크게 번째. 두 번째. 예. 자, 이 모든 것을 놓고 그래도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이게 결례라고 봐요. 오히려 미군 쪽에서 그거를 얘기하도록 했어야지 내가 제안했다. 이건 마치 운전대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한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기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제안했다 해보면 미국이 노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이 예스 해도 미국으로서는 이게 공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는 우리 대통령이 딱 어깨가 사는 건데 서로 한미 공동 상호 방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기분 나쁜 거죠. 알겠습니다. 디테일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수긍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시적 쌍중단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정부에서는 사실 싫어하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기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거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 진행 중인 거를 왜 자기가 제안한 거로 해갖고 상대방 측을 기분 나쁘게 하냐. 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거든요. 요 군사 문제 전문가예요. 요약 엄청 잘하시네. 일단은 똑똑하네. 칭찬도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들려요. 아니 감탄. 이 문제를 너무 북한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시는 거다 생각이 먼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시킨다거나 뭐 하는 행위가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꼭 전제되는 것처럼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꼭 그런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만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전쟁도 잠깐 좀 멈추자. 그렇죠. 휴전 제안이 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동의했고 의결을 한 사항인데 전쟁을 하는 것도 다른 나라도 멈춰달라고 하는 건데 개최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실제 전쟁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도 잠깐 연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례 훈련인데 이렇게 연기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정례 훈련이긴 합니다만 연례적인 정례 훈련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키 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에 매년 2월 초에 하기도 2월 말경에 하기도 하고 3월 중순에 하기도 하고 3월 말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기는 좀 왔다 갔다 했죠. 그건 전쟁의 D-Day 지점을 뭐로 잡느냐라고 하는 걸로 그 워게임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다. 군사적으로도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일시적인 쌍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말해왔던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상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일시적 쌍중단이니 사실상 쌍중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미 용어로서도 이게 중단이 아니라 잠깐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했으니까요. 그걸 계속 언어로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왜 미국과 같이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한미 간에 같이 하는 건데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했고 제안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논의가 진척 중이다. 논의가 진척 중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틸러스는 또 이제 캐나다 방문하면서 모르고 있다. 한미연합 사령관은 어쨌든 동맹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했어요. 그렇죠. 일정한 이제 공감대나 교감을 하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봐도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봐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이 한미연합 그 군사훈련을 미루는 것이 북핵을 합리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북한이 핵개발의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전쟁 위협, 핵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합리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북한의 핵개발이 먼저가 아니고요. 북한의 핵개발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이 38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북한 간에 혹은 북한과 한국 간에 이 군사적 대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이 초토화되고 기둥뿌리밖에 안 남았던 시절에서 지금 저사회로 온 건데 그 60년 70년 넘는 동안에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받았어요 북한이.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핵 개발을 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당화될 수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조약이나 또 NPT에 가입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예. 핵사찰도 받았고. 근데 거기를 뛰어나가서 핵 개발하는 게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별개로 다툴 수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우리는 자위적 수단으로 핵 개발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근거가 없거나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화는 별개 문제로. 정당화는 별개로. 그들의 그럼에도 주장이 불구하고. 일견 아니, 그들은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그들이 겁니다.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정부 진수의원님. 관계자 말씀 같아요. 예, 진수의원님. 아니 오늘 모든 분에게 네, 네. 남자 네 분이 계시니까 모든 분에게 다 웃고 계세요. 말을 하세요 말씀을. 아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아까 했고요. 저는 이 평창올림픽 관련돼서 아니 또 평화적 성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는 그 가졌다는 거 심정은 아니에요. 제가 저도 이제 집권 세력의 일부로 장관까지 해보신. 국정 운영에 참여도 했던 사람 예. 입장에서 그리고 평창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또 그렇죠. 주도를 결정적인 했었기 역할을 때문에 했죠. 이 개최까지 성공적으로 되고 개최 이후도 이게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원하는 바인데 아베가 안 온다 그러니까 더 성공시키고 싶어요. 아베가 또 위안부 얘기를 또 거론하면서 참여 못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강경화 장관 간자리에서 하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일본은 좀 걱정이 돼요. 안 온 상태에서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다른 나라가 다 와서 성공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국정원에는. 그거는 바로 이웃 나라인데 그렇죠. 그거는 좀 예. 아니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군사훈련 연기는 그래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예. 야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 국내에서 또 반대 의견도 있어줘야 외국에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관 해보신 네. 분은 다르네. 왜요? 역지사지다 하시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중국 가서 자, 역지사지 천은기 의원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역지사지 해야 네. 정치 보복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천은기 의원님 네. 마지막 정리 추가 답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얘기하면 전부 그냥 전부 이렇게 벌떼같이 아니 왜 나 많이 도와주는데. 이번엔 많이 도와주시네요 우리 누님이. 벌떼가 챙겨 다행히 개떼라고 그럴까 큰거 좋았네. 네. 근데 자, 일단, 요청 정리하시죠. 이거 네, 충분히 네. 입장들은 밝혀졌으니까. 예,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장을 근거로 내세우는 게 미국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상당히 역사적 인식과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자, 그건 논점에서 살짝 비켜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정리하시죠. 한국도 할 얘기 많아야죠. 이렇게. 이 예.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정리하고 자 한국당 내부가 홍류 전쟁으로 시끌시끌해요. 이거 감수 오늘 이거 있었나 시나리오에? 아니 근데 우리 아니, 공부 잘하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왜 이러세요? 봉도사께서는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짢나 봐요. 이 이야기는 계속 몇 주째 맨날 하세요 그럼 건너뛰어. 여기서 지금 아니에요. 한국당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아니, 자 no, 바른정당으로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영진 아니, 의원 말하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조금 웃자고 한 얘기고 찬영진 웃기는데? 의원 한국당 쪽에서 너무 예.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예. 관련된 얘기 아니, 하시는 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부에 지금 이게 불편한 얘기인데 뭘 자꾸 하라 그러세요 그거를. 자 여기- 바른정당 네. 그다음에 네네. 무슨 정당이죠? 국민의당 통합. 예. 지금 통합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저희 바른정당은 지금 일부 언론의 기사가 굉장히 잘못 나고 있는데 마치 11명 중에 일부는 국민의당이랑 통합할 경우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돌아갈 사람이 몇 명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3명이라고 나오던데. 전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달 전까지는 좀 그런 기류가 있는 분들도 통합이 있었는데 되면 더 앉아 있는다. 최근에 두세 번의 의총을 거쳐서 11명 전원이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일치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걸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국당 내부가 너무나 국민의당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예, 예. 올 사람이 13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파 쪽에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건 반대파의 희망 섞인 전망인 것 같고요.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막상 통합이 이렇게 그 결론이 나면 그냥 지금 조금 온건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분들도 다올 큰 것이다. 흐름이 아. 이쪽으로 되면 그냥 같이 따라오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 지금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몇 분은 같이 오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근데 이제 생각을 문제는 하고요. 네. 호남 의원들이 예. 기초광역 의원들 현역 네. 그다음에 기초광역 그 기초단체장들 탈당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합당에 통합에 합류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기초위원들 때문에 광역의원들 때문에 못 올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뭐 그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너무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에 굉장히 이렇게 예. 묶이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올 현실을 것이다. 좀 뛰어넘는 결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면서 보수 대통합, 대연합 이런 걸 꿈꾸고 있다가 저쪽에 급물살 타면서 좀 불편한 심기 아닌가? 일단은 저는 이제 소속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중도 정당이 한번 제대로 섰으면 좋겠어요. 아, 잘 됐으면 예. 좋겠다. 잘 됐으면 우리 차명진 의원도 오실 것 아니면 같아요. 이제 제가 그거보다는 이제 아니, 그럼 강원은 김문수 지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뭐. 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때문에 좀 좌우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게 예. 좀 뭐라 그러나 특히 그게 또 지역 기반에 또 또 근거해 가지고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도 정당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 중도 정당을 위해서는 선거법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예, 그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나라 정치 전체를 위해서. 다만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예. 솔직히 이래요. 지금 바른정당이나 그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이 그럼 중도 정당을 할 만한 그 역사와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 다수가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일정의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주류에 밀려서 네. 그분들이 중도 정당을 지향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데 또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땐 상당 분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 일정에게 남아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순도가 높고요. 국민의당에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일부 분들은 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요새 적폐 얘기하는데 정치권에 적폐 대상인 분들이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분들하고는 좀 같이 안 그 갔으면 부분에 좋겠다는 대해서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근데 그분들도 통합에 동참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제일 참 문제인데. 애매해지는데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분들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못 가요. 뱉어놓은 말이 아,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 정서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 분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바른정당이 못 받는 거죠. 아니 박원석 의원하고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이번 통합할 때 나도 합류하겠다 그러면 통합 안 할 거요? 우리도 합류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받는 거지 그냥. 안 받는 거죠. 니는 안 돼. 아니 그래 민주당에서 또 추미애 의원께서 세게 한마디 했어요. 그쪽 반대파 하는 분들이 민주당으로 올까 했더니 국민의당은 다 오합지졸들이다. 세세요. 사실 지금 뭐 저희야 굳이 그 작은 정당 둘이 합하는 것도 크게 관심 있지는 않고 예. 저희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환영할 일도 뭐 반길 일도 없는 왜냐면 일이잖아요. 이미 지역이 다 그 세팅이 돼 있는 원외위원장들이나 세팅이 거니까요. 되어 있는 예. 상태니까. 그리고 기초광역의원들은 탈당 고민을 했고 민주당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예. 민주당도 후보들이 차고 넘치는데. 아니 근데 그런데 이런 나는 거는 원래 처음에는 예. 아마 국민의당에 있는 특히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아마 못 떠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 조금 제가 이 판단이 좀 바뀐 게 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본인의 이 국정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법을 좀 하려면은 의원들이 필요하고. 사람 예. 의원이 필요하거든. 근데 의원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다 여기 저 주인들이 있으니까 못 받아 할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알겠습니다. 않을 아니 거예요. 연결해서 제가 10초만 멘트를 하면 만약에 이 국당이랑 바른정당 통합이 결렬되면 일부가 정말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잖아요. 바른정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일당되는 상황은 민주당이 그거는 좀 그러면 지금 국당에 선도가 높은 분만 남아 계신다며요. 아니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오늘 네 분 함께 하셨는데요. 김광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이게 끝난 거예요? 예, 끝났어요. 빨리 인사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자, 진수희 의원 네, 겸 네. 장관님 인사하시고요. 오늘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아, 청취자 그래요? 여러분 그러네요.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네 분 감사합니다. 네 분 조합 좋아요. 우리가 자주 모실게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정봉재 정치쇼. 자, 4부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이죠.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하지 않은 강경윤 SBS 퍼니 기자님. 네, 안녕 스트롱윤입니다. 아하, 강경윤, 강경한 주제도 윤, 스트롱윤입니다. 네. 부드럽게 만든다. 예. 윤활유 네. 퍼진다. 해석이 좋네요. 좋아요. 강경윤. 네. 자, 오늘은 무슨 뉴스 가져오셨죠, 강경윤 기자님? 네, 웃을 수가 없는 소식인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샤이니의 멤버죠. 종현 씨가 27밖에 안 됐거든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발인식이었는데요. 세상을 떠났죠.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참 기자들이 봤을 때 아이돌의 정석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참 성숙했던 그런 가수였거든요. 싱어송라이터로도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발인식에도 많은 그 배우 동료들이 와서 가수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아주 슬픈 발인식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심리학과나 정신과 의사들은 네. 이러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 얘기는 네. 기사에서도 간단하게 하고 많이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 네.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노래를 이제 그 2015년에 이제 네. 솔로로 데뷔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한테 동료 가수들에게 줬던 노래를 보면 네. 다 그 우울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울러올리라든지 무슨 예. 우울 또 뭐 있잖아요. 한숨도 예. 있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럴 다른 때- 사람들한테 위로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드니까 이제 너네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쉬어봐라. 예. 그리고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유언에도 유서에도 그때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말해줘. 네, 고생 많이 했죠 예. 사실. 요번에 놀라운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울증에 대한 대처로 예. 가장 높은 수위의 대처로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이게 제일 높은 수위의 그렇죠. 그런데 대처거든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역효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번에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가도 이게 제대로 진정이 안 될 수가 있구나.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거고. 그래서 제가 일단 네. 그 뭐 이거 주변을 좀 취재하다 보니까 뭐 안타깝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좀 시그널에 대해서 대체로 좀 아주 친한 사람들은 좀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달 초에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해서 네.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도 하고 병원도 치료도 계속 하고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그 종현 씨가 생각이 되게 많은 친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사실 세상 물정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봉도사님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플라톤의 명언이죠. 예. 그게 뭐였죠? 그 선거 전에 예. 우리가 그 침묵하면은 가장 정치에 무관심하면 네. 가장 미천한 자들의 네. 지배를 받는다. 매주 네. 듣는 말인데 예. 매주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아유, 종현 죄송합니다. 씨도 이제 본인이 지방선거 당시에 했었죠. 했었어요. 자기 본인 하면서 투표 독려도 하고 그리고 뭐 세월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하고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본인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굉장히 깨어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생각도 굉장히 많은데 제 3자로서 지근거리에서 그냥 보자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친구가 본인을 이제 드러내고 좀 본인이 정말 격없이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아이돌이라는 이 한계점이 어쨌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꾸며져야 노출을 되고 시켜야 되면 안 되고. 네.
굉장히 이제 대중과 좀 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하는 게 우리가 네. 2011년 낙곰수 때 확 타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느꼈던 그 공허함. 네. 그리고 바로 저는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있어도 이제 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네. 이 돌아섰을 때 이 열광하는 팬덤이 사라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확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네. 그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우리는 네. 이제 뭐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어본 네. 사람들인데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게 오면 정말 저는 깊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빛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림자도 그만큼 크다는 거는 뭐 세상의 이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오는 공허함, 네. 우울증, 우울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렇죠.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음. 스타 PD하고 술자리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암에 걸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예, 그분이 예. 암에 걸렸었다 그러고 정말 스타 PD인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좀 많은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빚을 본 사람들은 네. 어렸을 때 빚을 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노후가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사라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네. 우울증, 불안감 이런 네. 게 계속 있다는 공황장애. 맞아요. 공황장애. 그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 다 예. 공황장애 약을 맞아요. 먹잖아요. 그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조사에는 연예인의 40% 정도가 우울증을 앓는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서양의 27세 정도의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한 뮤지션들이 몇 명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굉장한 불안감과 공허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가 아닌가. 네. 예. 20대 초중반에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고 예. 이제 20대 말쯤 되면 뭔가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네. 종현 씨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다는 이런 거죠. 친구들이 어려움 겪을 때 전 농담이 아니라 네.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의 문화도 아주 깊게 이해하고 네. 또 나이는 있지만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놀 수 있는 좀 이런 그 영한. 가벼움도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찾아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같은 눈높이를 하고 있는 어른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예.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나는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걸 말할 필요가 같이 놀아주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얘기 들어주고. 지금 안 그래도 봉도사님이 낙곰수 이후에 본인에게 밀려왔던 이 약간 허망함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저도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약간 공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한 정신과 의사는 제 방송을 열심히 듣는 여자 의사분인데 네. 미혼에 네. 그분이 미혼? 문자가 네. 와갖고 가면성 우울증 증상이 아. 심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네. 안으로는 늘 슬퍼하고 네. 늘 외로워하고 네. 새벽 2시에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급적 혼자 있지 마라.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내성이 생겼고 극복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가면성 우울증이고 그냥 놔두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네. 한번 와라. 그런데 제가 안 가도 될 정도로 제가 버티고 있었고 네. 가는데 이 우리나라 10대 20대 연예인들이 네.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스타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네. 다 병원 심리치료 받아요. 네. 심리치료 받죠. 근데 우리는 정신과 간다는 것 자체가 터부시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가라. 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번에 종현 씨의 경우에는 병원에 갔다는 거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네, 보면 조금 더 그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부족하다. 예, 그때 정봉주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한 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력거리는 게 뭐냐면 정신과 입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 정신적으로 아주 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은 뭐 외래 치료만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정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도 네. 그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지금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많죠. 친구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친구예요. 맞아요. 예. 어려울 때 얼른 전화하면 얘기 들어주고 다른 모든 일정 취소하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 가기가 좀 어려운 분은 네. 강경윤 기자가 취재하다가 네. 누구 좀 부를게요. 어려운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럴게요. 그럼 제가 생방송 도중에도 바로 갈 테니까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상민 씨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가수 이상민 씨요.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도나고 진짜 빚이 69억이었나요? 멘트 훌륭한 거예요. 네, 지금 거의 10년 넘게 계속 빚을 갚고 있는데 본인도 사실 100에 거의 다 갚았죠 이제? 거의 다 갚았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거의 다 갚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요즘 또 하는데 CF 몰려 들어오는 거 보세요. 네. CF는 김생민 씨하고 이상민이 다 해. 맞아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어. CF 하나 주세요 저도. 근데 그렇게 이불에 머리를 대기가 무서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무서울 정도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문가랑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본인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끊은 거였대요. 근데 맞아 술을 먹으면 더 심해져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저도 예. 한창 사회생활을 잘못 배워가지고 술로 취재를 아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어서 약간 이제 알코올을 좀 많이 먹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라고 꼭 아니 말씀드리고 근데 싶어요. 강경윤 기자처럼 깜찍하고 예쁜 분이 네. 술 먹으면 인형이 술 먹는 것 같을 텐데. 네, 인형이 이술도 먹고요. 네, 그럽니다. 네. 진정한 이슬도 먹고요.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예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가 현대화되면 되고 네. 과학 문명화되면 될수록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가장 큰 힘이 된 게 우리 집사람. 아, 늘 대화를 하니까. 되게 훌륭하시네요. 예. 부부 관계가. 훌륭하진 않고 그 70억 분의 1이 아니라 35억 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두 명이니까 나누기 2해야 돼. 잘 만나셨다.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 대화 안 하고 부부지간에 그냥 집안에 있는 가구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갖고 네. 늘 안주는 대하. 큰 세워놓고 대화하는. 근데 저 하나만 더 이게 말씀드려도 오늘 될까요?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 지금 아이템 제가 자체가 상담을 네. 받아본 결과로 딱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네. 전문가 상담 굉장히 술 많이 필요하고요. 드실 때? 네, 예. 그거를 극복하려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왜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군가를 툭 터놓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를 늘 만들어야 돼. 술보다는 그 사람. 네, 술보다는 여행 이렇게 본인이 더 빠질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현 씨 소식 전하면서 네. 우리가 좀 그 불안한 게 이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쪽의 시그널이 안 됐으면 많이 좋겠어요. 걱정돼요. 네. 팬들도. 네. 예.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 힘든 시기도 넘어간다는 거. 예. 그리고 힘든 분들은 정봉주 예. DJ님을 꼭 찾아오시라는 거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외국에서 어떤 네. 사례가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그렇죠. 따라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고 예. 다른 사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별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이건 나쁜 행동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계속해서 가치 판단을 해주면 그러면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종현 소식 듣고 팬들도 많이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분들은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1577-0199 0199만 외우시면 됩니다. 전화하시고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은근히 많이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줘요. 네. 예. 생명의 전화 1588-9191 1588-9191 생명의 전화로 하게 되면 거기서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 내 가족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조금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이러한 그 사랑과 지혜가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네. 네. 정봉주의 정치쇼로 함께 예. 나아가죠. 네. 그 요즘에 직장에서 나한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불안하면요 정봉주 정치쇼 들으면 돼요. 다 치유가 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농담을 못 하겠어서 지금 네. 분위기가 근데 어떤 요즘 계속 직장에서 농담해도 돼요. 그 이 자신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승진에 맞아요. 불이익이 있을까봐. 근데 절대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또 조직에서도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팀은요 다 심리치료사가 있어요. 네.
심리 상담사, 네. 심리 치료사, 정신과 의사들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조금 슬럼프 빠지면은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주요 취재하다가 진짜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들이 있으면 무척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다이어트 심하게 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그런 증세가 더 심해질 바로 수 와요. 있잖아요. 바로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정우성 씨가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를 그냥 미남 배우다, 조각 배우다. 네, 뭐 청춘 스타다 그렇게만 어허.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번에 정우성 씨가 화제가 된 게 어허. KBS 오후 뉴스에 출연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진행자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어허. 라고 물어보니까 그 KBS 뉴스였는데 정우성 씨가 KBS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 그 얘기를 대놓고 한 거예요. KBS 파업 부분을 아. KBS에서 생방송으로 빅사이다가 터졌네. 네. MC가 고개를 숙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성 씨가 이런 정도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나? 요 전에 소방관 그 돕기 맞아요. 예. 네. 밀가루 분말가루 뒤집어쓰기. 네. 그것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 네, 정우성 릴레이 씨하고 하셨죠.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한 다음에 저는 다음 주자 주자를 누가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하시였죠. 결국은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거였군요. 아니 그래서 네. 바로 소방관 관련 예산이 확 충해됐어요. 네. 제가 근데 뒤집어 이제 한 다음에. 그러한 정도의 일반적인 선행은 연예인들이 종종 하는데 예.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반적인 선행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콕 건드렸기 때문에 진행자 앞에서 진행자 앞에서 돌 짚으면서 KBS 생방송 중에 안방에 가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랑 정반대로 이제 데뷔가 된 거죠. 오. 홍준표 대표는 얼마 전에 KBS 생방송 중에 네. KBS 파업 그만하라고 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성 씨는 정반대로 파업을 지지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생방송 중에 그렇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KBS 이제 새노조의 응원 영상도 네. 보냈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예. 굉장합니다. 네. 그 정우성 씨가 응원 영상을 보낼 줄 솔직히 아무도 몰랐는데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KBS에 실망을 한 국민들이 참 많다. 이런 차디찬 공기를 뚫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이런 차가운 공기를 뚫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것이다. 예. 지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각남이 그럼 못하는 게 도대체 뭐죠? 방송 진행은 못할 것 같은데. 상대적 호탈 말씀도 요즘 너무 잘하시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와. 아니 근데 정우성 너무 씨가 잘해요. 네. 정우성 씨 꿈이 네. 영화 제작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이 되고 싶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소양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네. 너무 잘생겼고 가리고 네. 있었던 가리고 거예요. 있었어요. 지금 회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기획사. 오호. 그것도 이정재 씨와 굉장히 같이 하고 잘 있죠. 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정우성 씨가 발표한 메시지 보면 이걸 본인이 썼는지 누가 써줬는지 문장이 저도 궁금했는데 예.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해본 예, 예. 넘어온 답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의아했을 텐데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게 본인의 그동안의 고민의 흔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남이 해준 것 내면에 같지가 이게 않죠. 나와요? 네. 그 대박입니다. 그렇지. 굉장히 이게 외워서 폭이 나오는 거는 네. 빤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좀 깊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정우성 씨가 블랙리스트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사실 그래요? 네. 오. 박근혜 정부 대박. 블랙리스트였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게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민감한 이슈였는데 예. 블랙리스트인 거 아시죠?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낼 건데요? 이런 취지로 오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박.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가 SBS 뉴스에도 나와서 네, 맞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된다. 국민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항상 봉도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플라토요 명언이죠.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된다. 라고 사람이 잡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권력이 들어선다. 정치쇼 이런- 들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권력 잡으면 괜찮아요. 가끔가다 사람이 아닌 KBS 파업은 뭐예요? 뭐 슬램 제대로 쓰세요. 네, 지금 사실 KBS 파업이 이제 예. MBC는 이제 파업이 새 사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총 파업을 이제 그만두고 내부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KBS는 계속해서 새노조가 파업을 하고 파업을 있는데 지금 하고 관심을 있는데 못 끌고 있어요. 맞아요. 그 MBC만 못 끌고 있죠,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KBS 이제 내부 관계자들한테 어떤 분위기냐 했더니 사실은 굉장히 추운 날씨고 월급이 3개월 넘게 안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당연히 힘들죠. 다 생활인들인데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한 내년 정도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KBS도 그러고요. 지금 또 YTN도 네. 노조나 직원들이 원치 않는 사장이 또 잘못 선정돼 갖고 파업을 할까 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MBC가 지금 정상화되는 와중에서 네. 가장 많이 KBS하고 YTN 상황을 MBC에서 보도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MBC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방송계 밀달락 됐나 보다, 아, 정리됐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바람에 예. 정작 KBS, 뭐 YTN 이런 데서 힘들게 지금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맞아요.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정치쇼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MBC도 MBC 기자들이 많이 듣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안 들으면 제가 you fired 할 사람이 많거든요. 파이어요? 예, 고용하셨나요? 제 심리적으로 고용해요. 그래서 MBC에서 많이 네. 보도해주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KBS 노조에서 그 직원분들이 노조에서 지금도 차디찬 바닥에서 파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네. 정상화되지 않았고요. 정우성 씨 때문에 이런 네. 보도가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정우성 씨. 잘생긴 얼굴이 네. 아주 선한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 내시면 우리 방송 나오지 마세요. 제가 너무 찌그러집니다. 자, 저는 찬성이에요. 강경민님, 네. 정우성 씨 멋져 불었어요. 강경민 이분이 씨. 네. 강경민 씨는 불란서에서 왔네. 멋져 불어. 잘생기고 의지가 바른 멋진 오빠예요. 맞아요. 마지막 이슈 장윤 군아 어제 계속 검색했던데 제가 네, 그렇습니다. 바빠고 못 들여다봤어요. 네, 잔희윤 씨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연세가 많으실 텐데. 네, 80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 잔희윤 씨가 현재 지금 치매를 앓고 있고 작년에 이제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이제 지금 치매 증상을 앓고 있고 본인의 이름조차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좀 악화돼서 뇌출혈 이후에 후유증이 치매입니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백발이 굉장히 하얗게 됐고 눈썹도 하얗게 됐고 사실 지금 주위의 사람들도 이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좀 악화됐다고 해서 보는 마음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그분이 좀 고위직에도 오르고 사실 그러고서 최근에 작년에 급격하게 악화됐나 보네요. 작년에 진단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뇌졸중이 먼저 오고 뇌출혈이 오고 네, 네. 후유증으로 이어서. 네, 이거 취재한 미국에 있는 기자한테 제가 어제 SNS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잔희윤 씨의 현 상태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족이 없고요, 미국에. 그리고 부인과는 이미 이혼을 한 지 좀 됐는데 이제 이혼한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증세는 많이 안 좋고 인터뷰하다가 본인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잔희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 그때 임명될 때 맞아요. 네. 그때 야권에서 지금 굉장히 고령이신데 예.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노인 폄하라고 굉장히 막 반대편에서 비난을 하고 했다가 걱정을 해준 거죠, 그냥 예. 그때는. 그런데 결국 그 감사직을 맡고 있는 도중에 뇌출혈 증세가 오셔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가급적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끌어들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문화예술인 방송인을 정치권에서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쪽으로 카테고리로 오신 건가요?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